안녕하세요. 디지털 휴머니티스 앤드 스토리 디자인 랩 소개를 맡은 전봉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있는데요. 문화기술대학원은 설립 초창기부터 겸임 교수로서 합류해서 스토리 디자인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그리고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활동 그리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문학을 전공한 국문학자입니다. 문학을 읽고 해석하는 협의회 문학 연구자가 아니라 좀 더 이문학 쪽으로 영역을 확장시켜서 문화사 연구를 주로 해온 국문학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학계에 이름을 알린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05년에 간행했던 황금광 시대라고 하는 저술입니다. 황금광 시대는 1930년대 한국에 골드러시가 있었는데요. 그 골드러시가 왜 발생했으며 어떤 문화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금을 찾겠다라고 했던 그런 열풍을 일으켰던 사회문화사적인 그리고 경제사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런 열풍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까지도 해명하고자 했던 그런 저술이었습니다. 이 책이 학계와 그리고 평단에서 제법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저는 그 신임 교수 시절에 열정적으로 한국 근대의 문화사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성기담 1930년대, 20, 30년대 근대 조선을 뒤흔들었던 살인사건과 스캔들을 연구했던 경성기담이라는 책으로 이 책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한 20만 부 이상이 팔린 인문학 서적으로서는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작품이고요. 이어지는 작품이 럭키 경성이었는데 근대 조선을 뒤흔들었던 투기 열풍, 그 땅투기라든지 미두투기 뭐 이런 거를 조망했었고 아울러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아름다운 부자들에 대한 챕터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1920, 30년대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던 자살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자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1920, 30년대 한국의 문화사를 조망한 책이 이 경성 자살 클럽이라는 책이었고요. 경성 고민 상담소는 1930년대 조선일보에서 연재되었던 어찌하리까라고 하는 독자 상담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조선중앙일보에서 연재되었던 명함의 십자로라고 하는 독자 상담 코너가 있는데 이 독자 상담 코너의 질문과 답변을 분석해서 1920, 30년대 한국 문화사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5편의 그 저술을 간행하고 나서 저는 일제강점기 영화붐을 일으킨 연구자 그리고 7, 80년 전 경성을 오늘로 불러낸 연구자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CT대학원에서 콘텐츠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스토리 디자인을 아울러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스토리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Good story well told라고 합니다. 잘 말해진 좋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는 사실은 제가 그 경성 연작을 쓰기 이전부터 관심이 있던 그런 연구입니다. 그 2003년에 제가 카이스트에 2004년에 부임하게 되는데 2003년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를 조직하고요. 그때 이인화 고욱 같은 그런 교수님들과 함께 제 이름도 들어가 있죠. 3저자로요. 그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책을 황금가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국문학계와 콘텐츠 업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그런 상태인데요.
국문학계는 완전히 아카데미즘에 매몰되어 있었고 콘텐츠 업계는 알아서 성장해오던 그런 시기인데 우리 이제 이야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연구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이야기를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던 게 2003년이니까 벌써 20년이 가까워지게 되네요. 자, 그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헐리우드는 말이죠. 1940년대가 되면 이미 이야기가 산업화됩니다. 산업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막대한 자본이 투여가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야기의 구조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것처럼 How to create good story well told.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수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적인 부분이었지만 상당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스토리텔링 가이드북들이 출간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로버트 맥기의 스토리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에서도 많이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창 강의했던 Save the Cat이라고 하는 책도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었고요. 뭐 이런 Your Screenplay Sucks라고 하는 이런 책들도 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를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의 특징은요,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경험적인, 그러니까 할리우드 그 스토리 컨설턴트들이 작가로 활동했던 스토리 컨설턴트들이 좋은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히어로스 저니 모델이라고 하는 라이터스 저니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모델이 될 텐데요. 이건 그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스토리들을 구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런 스토리텔링 가이드북에서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런 노력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편에서 그 할리우드에서는요,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할리우드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스크린 플레이들, 그 시나리오들 말이죠. 한국에서는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할리우드에서는 스크린 플레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플레이들은 이런 엄격한 규격을 지킵니다. 심지어 그 할리우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런 규격을 지키지 않으면 커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폰트는 당연히 그 커리어리라고 하는 그런 폰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사에서 어떻게 제작하든지 간에 딱 이 포맷대로 그 스크린 플레이를 쓰게 만드는데요. 왜 이런 포맷대로 쓰게 만드느냐면 학문적이진 않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포맷대로 이 규격대로 스크린 플레이를 쓰게 되면 이 스크린 플레이 한 페이지당 1분 동안 한 페이지를 영상화 시켰을 때 대충 1분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짜리 영화를 찍겠다라고 했으면 스크린 플레이를 100페이지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작업들을 헐리우드는 해왔는데 그 이유는 말이죠. 한국과 달리 아주 일찍부터 헐리우드는 이야기가 산업으로 그것도 굉장히 미국 전체 산업에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드라마티카 프로라든지 그 협업을 위한 그 집단 창작 시스템을 만든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런 게 일찍부터 만들어져 있고 활용이 되어 왔었고요. 이걸 본따서 그 스토리 헬퍼라고 하는 2013년에 유아여대와 NC소프트가 합쳐서 한국형 그, 스크린 플레이 한국형 스크린 플레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코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13억 원, NC소프트에서 170억 원,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30억 원 정도를 투여해서 1,400여 편의 영화를 205개의 서로 다른 스토리 모티브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11만여 개의 스토리 엘리먼트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이걸 가지고 저작 도구를 만들어낸 건데요. 아쉽게도 이것은 한 2, 3년 정도 사용되다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사용이 중지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본도 많이 들고 그 연구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별로 그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그 꼭 이걸 써야지만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그 어떤 그 매력을 못 느끼는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스토리 엔지니어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랩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뭐 실험 같은 걸 제가 한번 써보기도 하고 픽시 애니메이션 사례를 통해서 스토리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웹툰을 분석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변화와 멀티미디어 효과 적용 같은 것들을 논문화 시켜보고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들은요, 주로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도 전산과라든지 산업 디자인과 같은 쪽에서도 스토리 전문가들을 상당히 많이 그 요구를 한 경우가 있어서요. 제가 그 카이스트 부임하자마자 별로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도 많은 그 공대 교수님들이 스토리 전문가들과 협업을 원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해서 그 몇 편의 논문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셜 미디어 지워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소셜 미디어를 구축해보는 그런 연구였고요. 퓨처 셀프는 말이죠.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내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시각화시키면서 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 보자고 했던 게 퓨처 셀프라고 하는 이런 연구였고요. 그다음에 그 박물관 전시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보자고 했던 것이 이 그 윤하윤 학생과 함께 했던 Dealing with Social Scientific Issue in Social Scientific Exhibition이라고 하는 이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재미있는 연구는요, 삼성전자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를 좀 개발해 달라고 해서 2년에 걸쳐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개발한 바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주로 랩에서 추진했던 그 연구들이었고요. 이런 그 디지털 스토리텔링 혹은 스토리 디자인과 결이 조금 다른 맥락에서 디지털 휴머니티라고 하는 연구도 추진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2021년에 카이스트 신임 총장님이 오셨는데요. 이 신임 총장님께서 카이스트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디지털 휴머니티를 제안을 하셨고요. 이 연구에 집중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여해서 여기에서 4년 내에 업적을 내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하셨고,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휴머니티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사실상 오늘날의 휴머니티는 모두 다 디지털 휴머니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자면요. 디지털 기술이 처음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과 휴머니티 접점이라면 모두 다 디지털 휴머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을 시기적으로 구분해 봤을 때 제일 첫 단계는요. 인문학적 지식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연구가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웹 서비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엄청난 양의 정보가 디지털 아카이빙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문학 지식의 편집과 시각화. 전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단계가 디지털 스토리텔링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대중들이 보기 편하게끔 인문학적 지식을 접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 이게 이제 그 디지털 그 편집, 어, 휴머니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표현하는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인문학 지식의 검증과 생산을 해 나가는, 이제 아카이빙 했으니까 알아서 공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카이빙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중심지가 카이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이 세 번째 맥락의 디지털 휴머니티고, 우리가 연구를 집중할 분야도 이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디지털 휴머니티의 선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스턴트 리딩이라고 하는, 멀리서 읽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100%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문학은 문헌의 최소한의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예컨대 19세기 영문학사를 쓸 때 어떻게 했느냐면 200여 편을 뽑아서 그 영문학사를 기술해 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19세기의 영문학은 이보다 100배 정도 많은 작품이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간된 소설의 1%에 불과했고요. 2, 3만 편이 되면 섬세 클로스 리딩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고 해도 한 세기는 조금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2, 3만 편이 되는 영문학 소설을 다 통째로 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Natural Language Process NLP라고 하는 그거를 그런 기술을 이 인문학 연구에 적용을 하면 더 생산성 있는 연구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디스턴트 리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자, 실제로 우리 인문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요, 자료가 없어서 연구를 못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와 그리고 그 문화기술대학원 학생이었던 김병준 학생과 함께 문학 권력 논쟁을 조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2016년과 2017년에 세 편의 논문을 써보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이렇습니다. 문학동네가 창간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 사회 3대 개간지에 어떠한 소설이 게재되었고 비평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작가가 등단했으며 해당 출판사를 통해서 어떤 소설이 출간되었는지에 관한 11만 11,000건의 그 서지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요. 또 한편에서 이때 이 개간지에서 한 번이라도 이름이 올라갔던 1,500여 명의 그 작가들의 성별, 나이, 등단 연도, 출신 대학, 대학원, 학과 등의 사회인문학적 정보를 서로 비교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연구해 보도록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결실이었던 문예지를 매개로 한 한국 소설가들의 사회적 지형을 본 결론은 이런 거죠. 그 4대 문예지에서 집중적으로 조망을 받았던 그런 작가군이 존재해 왔다. 뭐 이런 거죠.
그 작가분들은 사회 연결망, 사회 인구학적 지형을 통해서 서울대 남자라든지 말이죠. 국문과 남자, 국문과 여자, 뭐 문창과 여자, 서라벌 예대 등과 같이 그룹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요런 그룹핑에다가 10.2 플러스 0.53을 더하면 요 그룹핑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별, 나이, 등단 연도, 대학 학부 전공, 대학원 전공상의 유의성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이들의 문학 활동의 상의 유의성이 0.53%씩 증가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는데요. 이 결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문화 권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형태의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컴퓨터가 그 작품을 또 읽혀보는 그런 연구를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비평 언어의 변동, 문해지 비평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 단어의 변동 양상을 연구해 봤는데요. 이건 2017년에 진행했던 연구입니다. 최근 21년간 한국의 평론 텍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시기적 분절과 이 변화를 관통하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평론가의 위계 구조를 검증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인문학 주제의 정량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코사인 주사도 하고, 그리고 PCA 주성분 분석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걸 해보니까 비평어는 뚜렷하게 변동이 일어난 시기가 있는데, 그게 2001년에 한번 변동이 일어나고요. 다음에 2007년에 변동이 일어나는데, 흥미롭게도 이때가 각각 대선을 앞둔 시기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CA 분석을 해보니까 그룹핑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진행할 연구는요, 카이스트에서 그 이 물리학과, 전산학과, 그리고 문화기술대학원, 그리고 인문사회학부가 힘을 합쳐서 연구할 큰 주제는요, The Rise and Decline of Civilization, 문명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Global Analysis with Big Data Multiscale Modeling in the Digital Humanity라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카이스트 초학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연구할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근원적인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초학제적 방법론을 모색을 했어요. 빅데이터 모델링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빅 히스토리 자료를 수집 가공해서 문명의 태동과 성장, 전파, 이식, 쇠퇴 등 역사 발전의 전 과정을 감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및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어떤 것을 연구해 왔고 어떤 쪽을 연구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디지털 휴머니티의 선구자였던 로베르트 부사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는데요. 이 신부님이 IBM에 가서 펀딩을 받을 때 설득했던 그 모토가 이겁니다. The difficulty we do right away, the impossible takes a little longer.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건 매우 어려운 주제다. 그리고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연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그런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